통상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TV에서 북칼럼 코너를 진행할 월간 통상 기자 이주영입니다. 북칼럼 코너는 국제 통상, 경제 관련 베스트셀러를 저자 또는 북칼럼니스트와 함께 소개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책을 소개해 주실 북칼럼니스트 한근태 한스컨설팅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저는 책을 소개하는 게 직업입니다. 저는 세리 CEO, 동아비즈니스 리뷰, 교보에서 한 20년 이상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생활 중심에 책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뭘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 감정 경제학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유니스트 교수더라고요. 조원경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책 제목 그대로 감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경제하게 되면 되게 사람을 합리적인 동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합리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사실은 많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재미난 인사이트를 많이 준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학도거든요, 사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 사실 되게 흥미로운 주제예요. 예.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이 좀 자조적으로 웃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예. 경제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인간이 합리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항상. 이것이 이제 기반이 되는 그 위에 쌓아진 게 경제학인데 사실 이게 현실에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행동 경제학이 이런 것을 고려한 그런 경제학으로. 그래서 전 참 재밌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책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예를 들면 명품 가게에 막 사람들이 더 줄을 많이 쓰잖아요. 또 사실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경기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저렇게 명품 샵에 많이 줄을 섰을까라든지, 그렇죠? 또 어떤 집은 가격을 올릴수록 또 올라가는 그런 식당도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깔고 있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사람은 합리적으로 가격이 싸거나 품질이 좋으면 올 것이다. 이거 틀린 가능성이 많고요. 사실 20, 30년 전만 해도 경제에서 감정을 다룬 그런 학문, 그러니까 행동 경제학이 좀 많이 비주류로 무시를 당했었잖아요. 지금은 좀 어떤가요? 제가 볼 때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네. 생각에 관한 생각인가? 그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약간 판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다는 건 벌써 주류에서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약간 비주류로 놀다가 데니얼 카너먼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행동 경제학, 그 다음에 경제에 감정이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이렇게 전면에 등장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 아류들이 쭉 쏟아져 나오는.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사실 이 전통 경제학이 감정을 그렇게 완전히 100% 무시하는 건 아니다. 왜 보면은 효용이라는 것도 사실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만족도잖아요. 그러면 이 차라리 원래도 전통 경제학에서도 감정을 원래는 좀 중시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게 그렇죠. 있어요. 중시했지만 그건 학문적으로 전면에 내세운 거는 데니얼 카너먼이 좀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네, 그럼 혹시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FOMO라고 생각해요. FOMO. Fear of Missing Out. 나만 빠진 거 아닌가? 나만 바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학 개미니 뭐니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그게 개미라는 뜻이 뭐예요? 다들 뭐 예를 들면 외국에 투자해서 돈 버는데 나만 빠져서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막 때로 달겨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포모 현상. 또 최근에 비트코인이 그렇죠. 1억이 최고치를 넘어가고 찍었잖아요. 이러면서. 그럼 투자에서도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되면 엄청 또 달겨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뭐 튤립 사례 같은 거 아시죠? 그렇죠, 알죠. 네덜란드에서 뭐 튤립 하나에 뭐 1억이 넘었다든지. 포모 현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물리학자 뉴턴. 그렇죠. 정확하게 그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남의 주식회사인가 이런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 영국에서 이제 그런 남의 주식회사라는 데다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은 투자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뉴턴도 자기가 가진 돈이 꽤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때 뭐 뉴턴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광기는 나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천체 물리학의 원리는 잘 알았는데 이 주식시장에 이거는 나도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한탄했다는 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그러니까 그 광기가 감정 경제학에서 말하는 감정 그런 부류의 얘기. 그렇죠. 남들 다 저기 가서 돈 버는데 나만 빠져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빚이라도 내서 이렇게. 요즘 나오는 비투도 약간 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제학자들도 경제학 공부를 그렇게 좀 빠삭하게 하고 자기가 내가 낸데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도 이 주식 투자에서는 성공적인 투자를 한 사례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 아세요?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는가라는 시점을 얘기할 때 교수들이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팔아라라는 게 아, 그 주식가에 아주 그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제일 늦거든요. 학교가 제일 늦거든요. 그래서 교수들이 보수적인 사람인데 보수적인 교수들이 투자할 때 정도면 이미 주식시장을 오를 때로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감정 경제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감정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 이 책에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물건을 파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럴 때도 어떻게 감정을 움직여라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책에서는 이 포모 현상의 반대 현상에서도 설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FOMO. 그러니까 반대 현상이라기보다 FOMO는 Fear of Missing Out이잖아요. FOMO는 Fear of Better Op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옵션이 있지 않을까 찾다가 차일피일하다가 그걸 선택을 못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결혼이잖아요. 아, 결혼. 그렇죠?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더 좋은 배우자가 나타날 거야.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결국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랑에 결혼하는 게 제일 어리석다는 거죠. 이 책의 주장으로 하면 첫사랑하고 만나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또 끝까지 가다가는 이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노총각이나 노처녀로 이제 가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 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이 책에.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극단적이면 안 되고 예. 적당히 만나다가 예. 짝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근데 그게 이 저자의 생각이 아니고 어떤 알고리즘 책을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배우자 문제뿐만 아니고 집을 살 때도 첫 집이 마음에 들었다고 가지 말고, 그렇죠? 10번을 본다 그러면 세 번째나 네 번째 집을 선택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네. 투자도 그렇지만 사실 소비에서도 예. 네, 이 감정이 가장 많은 그렇죠. 영향을 끼치잖아요. 예. 제가 약간 충동 구매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여기 최종적인 사례더라고. 이 마케터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례가 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즉흥적이고 막 이래서. 그 소비가 이제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대표적인 사례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비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감정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네네. 홈쇼핑. 난 홈쇼핑. 홈쇼핑 볼 때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설명 잘하는 사람의 감정을 제일 잘 흔드는 사람이 그 쇼 호스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잠깐. 근데 나도 모르게 누르고 있는 나를 발견. 일단 괜히 막 사람 잘 흔들잖아요. 굉장히 맛있게 보이게 하고 잠깐만 때문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마감이 임박했다 그러고 뭐 지금 주문이 폭증하니까 빨리 전화하라고 그러고. 좀 그 저보다 이 책에 나오는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또 그런 면에서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이 책에서 보니까 설득의 심리학의 사례도 많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심리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전 사실 이 소비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립스틱 효과, 뭐 예. 넥타이 효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불황에는 예. 사치를 립스틱 같은 이제 싼 품목으로 대신한다. 음. 근데 저는 이게 사실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인가 싶기도 해요. 저도 비슷한 생각했는데. 네, 좀 불황에 오히려 좀 효용이 글쎄요, 저도 이 책 극대화했어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불황이라. 근데 뭐 자기도 뭔가 나타내고 싶으니까 그 중에 제일 싼 립스틱을 약간 비싼 걸 사서 바른다는 거잖아요. 이 네. 책에. 저는 그거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불황기 속에서도 예. 만족도 높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예. 불황기라고 꼭 돈을 아예 안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종 기자님도 그런 거 있어요? 돈이 없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싼 돈으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것도 저는 좀 짠돌이인 편입니다. 잘 안 넘어가는 스타일이네. 네, 감정에. 네. 오케이. 그럼 정말 비합리적인 소비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뭐예요? MZ 세대의 그 욜로. 아, 이거는 욜로? 좀 많이 비합리적인 거 같아요. 우리가 MZ 세대를 되게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월급쟁이 신입사원이 돈도 얼마 못 벌면서 외제차 뽑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데 저는 과연 그게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비합리적일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또 해석하거든요. 딱 들어가 봤더니 월급은 얼마 안 돼. 모아봤자 집 한 채 사기는 불가능해. 예? 그걸 뭐 하겠냐. 자기도 한 번으로도 가구를 잡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사실은 외제차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외제차를 할부로 사는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합리적인데 나 같은 꼰대들이 볼 때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거 아닐까? 그 혹시 그 욜로 쪽에 그 영끌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부정적으로 보죠. 너무 위험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워렌 버핏하고 찰리 멍거 이런 사람들을 되게 좀 높이 평가하는데 그분들의 이제 그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가치 투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찰리 멍거인가 이 사람은 자산의 20%인가 30% 이상은 절대 투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싹 말아먹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게 워렌 버핏의 생각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외돈으로 하는 건 좋아도 빚을 내서 한다는 건 완전히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굉장히 저는 반대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인간이 네. 감정에 되게 취약한데 취약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파고드는 게 사실 소비에서 네. 마케팅 네. 되게 중요한 게 이런 네. 감정을 파고드는 것이죠. 예, 예, 예.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때 경제학 공부를 할 때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틀어줬던 그 EBS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예, 뭐예요? 이게 우리는 광고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쪽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근데 저분들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아요? 아닌 걸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광고를 가만히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감정을 흔들어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고 그 자체가 저는 이제 마케팅 업계가 이런 감정 소비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근데 저부터 이제 광고나 마케팅은 전체가 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현혹한다고 그러나 그다음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사게 하는 그런 게 대부분 다 광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방금 떠오른 건데 이 팬심을 활용한 그런 이제 마케팅도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맥도날드가 최근에 예, 방탄소년단인지 아니면 뉴진스인지 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대박을 터뜨렸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 어떻게? 팬들이 예. 이 충성심을 이용해가지고 예. 광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고 먹더라고요. 그 손흥민 때문에 손흥민이 들어가는 은행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이 범죄를 또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일어나는 맞아. 것이다. 이 책에 그거 네, 있었었죠. 범죄 경제학. 난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범죄를 저지를 때 저지른 이유가 자기가 최악의 경우에 잡혔을 때 치르는 그러한 비용보다 즉 나머지 비용이 더 클 때 저 범죄를 저지른다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제가 미국에 84년도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는 그 쓰레기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노 리터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 리터링. 근데 1,000불인 거야, 1,000불. 근데 지금도 1,000불은 큰 돈인데 그 40년 전에 1,000불은 그래서 내가 아니 쓰레기 한 번 버렸다. 우리 그 당시에 뭐 10,000원, 20,000원 했는데 1,000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제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네. 좀 인상 깊었던 게 네. 유리창 효과거든요. 유리창. 예. 근데 유리창 효과 유리창 법칙. 법칙. 뭐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 애들이 이상한 사회적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큰 빌딩이 있는데 그 유리창이 하나 깨졌어요. 근데 A 빌딩은 그걸 바로 고쳤어요. B 빌딩은 그걸 방치했어요. 방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깨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사소한 거라도 착착착착 뭘 해놓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 하는데 나 방치하게 되면 막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그렇잖아요. 한번 누군가 쓰레기를 버려놓으면 여기 쓰레기 버리는 곳인가 보다 하고 막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뭐냐면 조그만 허물이 나타났을 때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치하게 되면 계속 이제 나쁜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주 유명한 법칙입니다. 그럼 그걸 활용해서 범죄를 예방하려면 유리창이 깨지면 바로 즉각적으로 고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결한 사례가 뉴욕의 치안 문제입니다. 지금은 뉴욕이 좋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었던 84년도, 80년대는 뉴욕은 거의 가지 못하는 동네예요. 제가 한번 거기 전 오하이오에 살았었는데 뉴욕에 차를 몰고 가는데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잘못 들어가서 슬럼가에 들어가게 되면 네 차가 다 털릴 수 있으니까 빨간 불이 있을 때는 서서히 저 앞에 빨간 불이 있으면 서서히 가다가 파란 불로 있으면 바로 가고 절대 차 안에다가 카메라나 이런 거 두지 말고 항상 락인을 해라고. 근데 그걸 해결한 그 이제 뉴욕 시장이 그걸 활용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낙서 지우기 뭐 이런 그렇죠, 것도 그렇죠. 있던 것 같아요. 뭐 하나 걸렸을 때 방치하자고 탁탁탁탁 고치는 것들이죠.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뇌물 수술을 했다든지 부정부패를 했을 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인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회사에서 저 사람이 뭔가 좀 뇌물을 받아먹어서 리베이트를. 근데 방치하잖아요. 그럼 에브리바디가 다 리베이트를 받아먹는다는 거야. 근데 한 번 받았을 때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5만 원짜리 식사를 고객하고 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사실은 지가 먹었는데 그럼 아웃입니다. 벌써 오래됐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딱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현업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쨌든 이제 범죄 예방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런 심리 분석이 그렇죠.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잡을 때는
인간의 심리 설계도를 알자는 게 이 책의 목적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고 언제 열받고 언제 신나는지를 알자.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이 감정 경제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또 통상 TV인데 이 행동 경제학이잖아요. 어쨌든 예. 이 기반이. 예. 행동 경제학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발전이 좀 미비하다. 예.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네. 거시적으로는 뭐 수출이나 네. 또 그런 측면에서 행동 경제학이 좀 활용할 만한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브랜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건 팔 때는. 네. 브랜드가 높으면 비싸도 사잖아요. 근데 요즘 방산에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가격, 품질 해서 우리의 그러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누적돼서 저는 그게 약간 브랜드 파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브랜드. 그리고 한국만큼 사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의 무기나 제조업을 하는 나라는 몇 개 없습니다. 전 세계 보세요. 누가 있어요? 우리, 일본, 대만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그 신뢰가 축적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신뢰가 축적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통상에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책이 경제학 내용도 많이 있지만 네. 사실 심리적인 내용이 거의 한 반 네. 이상이더라고요. 그렇죠. 에필로그 제목이 좀 인상 깊었어요. 경제는 심리이자 감정이다. 이거인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난 100% 맞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뭘 움직여요? 사람은 이성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감정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면 이제 평판이 나쁜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평판이 나빠도 물건은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이제 가서 뭘 좀 사 먹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너 저게 어느 회사 소속인 줄 알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모르지 그냥 그랬더니 야 그게 그 회사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안 사 먹어야지. 그 심리더라고요. 근데 그 집 음식을 좋아하거든. 근데 그 집 음식이 제가 싫어하는 그 회사의 계열사라는 거 알고 내가 안 먹게 되더라니까. 난 그게 심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 이 책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네. 이 자본주의에서 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런 감정이다. 그렇죠. 감정이고 심리고. 어쨌든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좋게 하면 사는 거고 이유가 뭐가 됐건 어쨌든 감정적으로 이게 뒤틀리게 하게 되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게 사실 이 책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결국 잘 살아가려면 감정을 잘 파악해야 된다. 아 그럼요. 네, 오늘 같이 대화 나눠본 책 감정경제학 너무 참 흥미로웠습니다. 경제학도로서 참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분야였는데요. 합리적인 그 전통적인 얘기에서 벗어날수록 경제 얘기는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떠셨는지.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이 책의 장점은 어쨌든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사례들을 좀 재미난 사례를 잘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 감정이 경제를 움직일 수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